책의 내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나름대로 최대한 알기 쉽게 설명을 잘 해주신 것 같은데, 제가 뭐 말씀 이제 드릴 수 있는 것은 뭐 주로 경제 쪽에 관련된 분야죠. 근데 경제 쪽에 관해서는 뭐 간단하게나마 그 이슈 보고서에 알기 쉬운 경제학에서 대충 조금 이렇게 말씀을 이제 드렸던 것 같고요. 그래서 혹시 그런 쪽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이 있으신다면은 이슈 보고서의 알기 쉬운 경제학 부분을 한번 참조를 해보시고, 다만 이제 뭐 그냥 경제 쪽에 관해서 이게 조금 경제 쪽에 관해서 뭐 조금 이제 말씀을 조금 이렇게 보충 설명을 보충 설명이랄까 좀 덧붙여서 이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설명해 주신 대로 이제 독일의 이제 관념 철학에 이제 상당한 영향을 이렇게 받아서 젊은 청년 시절을 보내고, 거기에서 이제 소외론에 대한 뭐 조금 이야기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경제에 관련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막스 자본론이나 이런 데서 보면 소외에 관한 이야기가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이렇게 초창기에 이렇게 이제 소외에 관한 이야기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설명 마지막 부분에서 잘 좀 이해하기 어려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이제 물신주의에 관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막스가 이른바 이제 고전파 경제학의 마지막에 이제 경제학자로 이렇게 간주되고 있죠. 그러니까 아담 스미스로부터 시작돼 가지고 이제 1860년대부터 이제 영국 가가지고 이제 자본론을 저술을 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1860년대가 이제 이른바 신고전파가 이제 탄생하던 그런 시기죠. 그래서 신고전파 학자들의 논문들이나 이런 저술들이 나왔는데, 당시 세계 최대 도서관인 대형 도서관에 그런 논문들이 없었을 리는 없었겠죠. 그러니까 막스도 그런 것들을 접했겠죠, 봤겠죠. 봤는데 구체적으로 그런 이제 신고전파 학자들의 가격 이론에 대한 언급은 이제 거의 없다시피 하죠. 근데 이제 그 전에, 그러니까 고전파 아담 스미스부터 시작해서 막스 이르기까지의 모든 것의 가치는 노동이다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죠. 전제를 깔고 있죠. 그러니까 모든 것의 가치 근원은 노동에서부터 비롯되는데, 이제 신고전파로 넘어가면서 이제 가치를 결정하는 게 노동이 아니라 수요자죠. 소비자의 주관적인 만족도, 효용이죠. 그러니까 주관적인 만족도, 효용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어떻게 인간주의적인 그런 어떤 삶이나 어떤 인간의 어떤 공동체적인 어떤 뭐랄까요, 인식이라든지 어떤 소외되지 않은, 모두가 이렇게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이상적인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던, 가치관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것이 사람의 노동에 의해서 가치가 결정되면은 그 노동을 제공한 사람의 그 대가가 돌아가는, 귀속되는 그런 소외가 없는 구조가 될 건데, 이게 만든 사람, 노동력을 이렇게 제공한 사람한 노동력을 제공한 사람은 노동에 의해서 가치가 결정되는 게 아니고, 노동을 제공한 사람과 관계가 없이 물건을 사는 사람, 전혀 노동을 제공하지 않고 그냥 물건을 사서 쓰는 사람이 그걸 주관적으로 이거 좋은 거야, 내가 좀 그렇게 돈 주고 사서 이렇게 내가 쓰고 싶어. 그래서 아무리 좋은 거라고 하더라도 이건 내가 별로 관심 없어. 안 사면은 쓰레기다 이거죠. 근데 이건 사람 보통 이렇게 이른바 사용 가치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굉장히 사용 가치가 높은데, 이건 별거 아니야, 내가 관심 없어 하면은 시장 가격, 교환 가치는 제로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도대체 이 상품의 가치라는 게 그러니까 그 고전파 경제학자적인 관점, 노동을 모든 가치 근원으로 본 막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마치 그것이 물신주의처럼 보여. 사람들이 물건을 이렇게 선호하는 게, 물건을 이렇게 사고 이렇게 그 가치를 부여하는 게 소외가 됐고, 노동을 공급한 사람인 공급자는 물건의 그 가치로부터 소외가 됐고, 그 물건의 어떤 가치로부터 발생하는 그 이득이 그 노동을 공급한 사람한테도 돌아오지 않고, 내가 만들었는데 저건 내게 아니고 대신에 사는 사람이 가치를 평가해서 하는데, 막스 관점에서 보면은 저게 도대체 왜 그 가치 있는 걸로 평가되냐라는 뭐 그런 것들이 많았겠죠. 많았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은 1860년대, 70년대, 80년대는 제2차 산업혁명 시기로 굉장한 발명이나 새로운 어떤 그 상품들이 막 이제 등장하던 그런 시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지금 처음에 스마트폰 나왔을 때 어땠습니까? 저거 아마 곧 없어질 거야. 뭐 이런 것들 있었잖아요. 그때도 그런 비슷한 것들이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그 물신주의라는 그 어떤 해석도 그런 맥락에서 조금 이해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것도 아까 이제 이 책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그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된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떠올랐던 이제 부분입니다. 근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예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모든 그 가치 근원인 노동이라고 이렇게 본 그런 세계에서는, 그러니까 아담 스미스부터 이렇게 막스에 이르기까지 모든 가치 근원인 노동이라고 보는 그런 세계에 있어서는 그 가치 내지는 가치라는 것은 뭡니까? 생산한 생산물이죠. 생산물에 내재되어 있죠. 그 가치가. 농사를 지어서 쌀이나 밀을 이렇게 수확하면 그 쌀이나 밀에 가치가 내재되어 있죠. 그 가치가 내재되어 있다는 것은 쌀이나 밀 속에 그 노동이 내재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노동이 가치 근원인 상태에서는 분리가 안 되죠. 생산물과 그 노동을 제공한 사람 간의 관계가 분리가 안 되죠. 소외가 있을 수가 없죠. 있을 수가 없는데 이게 이제 상품으로서 시장에 나가는 순간부터 분리가 되죠. 상품으로서 시장에 나가는 순간부터. 그러니까 이른바 그 어떤 면에서 보면 시장 경제라는 것 자체가 소외를 막스적인 의미에서 보면 소외를 이미 깔고 있는, 암묵적으로 깔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도 있죠. 그렇게 해석될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이제 최종적으로 그 독일의 이렇게 관념 철학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정반화 변증법적인 유물론이라는 건데, 최종적으로는 이제 이상적 공산주의가 이렇게 실현된다라고 이렇게 했을 때, 그래서 그 시장 경제 자체가 조금 이렇게 부정되는 모습을 이렇게 최종적인 모습으로 이렇게 그런 상태에서 소외가 없어진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지 않느냐는 이제 그런 느낌도 듭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추상적이고 애매하게 표현해 놓으면, 똑똑한 사람이 그렇게 추상적이고 애매하게 표현해 놓으면 나중 사람들이 천차만별로 제각각으로 해석을 하니까, 저도 그렇게 좀 해봐야 되는데 제가 워낙 그런 그 경지까지 이렇게 이를 정도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으니까 안타깝기는 하지만, 어쨌든 하여튼 대충 조금 아까 이제 발제 내용을 듣고 제가 이제 느꼈던 것들, 저 나름대로 경제적인 관점에서 이제 좀 이렇게 의문점이나 궁금한 점들을 나름대로 이렇게 해석을 해본 겁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역시 경제에 관련 막스에 대한 그 평가는 자본론이죠. 역시 자본론이고, 경제에 관한 이제 고전파 경제학의 어떤 그 나름대로의
산업혁명의 긍정적인 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라면은, 그러니까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이제 뭐 어쨌든 간에 양적으로 경제가 커지고 여러 가지 사람들의 삶이나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그 뭐랄까 다양해지고 풍부해지고 하는 그런 뭐 긍정적인 면이 있고, 반면에 산업혁명의 과정에서 이른바 독점 자본의 폐해에 의해서 양극화가 심화되고 굉장히 그 여러 가지 공동체적인 어떤 과거의 농업경제 시대에, 우리도 옛날에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 뭐 경제 성장하기 전에는 어땠습니까? 거의 다 농업이었죠. 시골이나 마찬가지였죠. 거기에서는 그야말로 그 농업경제 시대의 계급제 사회였죠. 뭐 그냥 거의 어떤 그 집성촌 비슷한 그런 느낌이었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농업경제 시대의 어떤 막연한 좀 그 향수 같은 것도, 어떤 공동체로서의 향수 같은 것도 알게 모르게 좀 깔려 있는 면이 이렇게 있지 않는가라는 그런 느낌도 들고요. 근데 어쨌든 그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1700년대 말에 프랑스 대혁명은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어떤 혁명이었습니까? 부르주아 혁명이었죠. 그 부르주아 혁명을 계기로 해서 그것이 정반이 부딪히고, 그래서 합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부르주아 중심의 자본주의 경제가 탄생한 거죠. 그 전에는 뭐였습니까? 봉공경제로 봤죠. 막스에 있어서 이렇게 근세의 어떤 그 상업 경제는 이렇게 빠져 있죠. 상업은 가치를 창출한다라고 보지 않았기 때문에. 아담 스미스도 상업은 가치를 창출하지 않는다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돈도 중립적이라고 봤어요. 아담 스미스가. 그러니까 돈도 그냥 매개, 물건을 사고 파는데 교환하는 매개의 수단에 불과하지 돈 그 자체가 가치를 갖는 건 아니라고 이렇게 봤죠. 그래서 그 이른바 이렇게 아담 스미스가 화폐가 중립적이라는 것이 후에 신고전파의 화폐 이론의 화폐 중립적인 그 기본 그 출발점이 됩니다. 출발점이 돼요. 그래서 중앙은행은 중립적인 행동을 취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대표적인 게 뭐 하이에크나 이런 사람들이 그런 주장들을 하죠. 그래서 공황이 온 것도 또 다 중앙은행이 이렇게 돈을 중립적이라고 생각 안 하고 막 지멋대로 찍어내서 인플레가 막 일어난다든지 뭐 이렇게 혼란을 이렇게 일으키는 근본 원인이 돼서 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좀 뭘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이제 그 막스에 있어서 이제 그 이른바 정반합, 이렇게 변증법적 유물론에 의해서 이제 역사가, 왜냐면은 그 변증법적 유물론 자체가 역사를 생성하는 논리예요. 이 자체가. 왜냐면은 처음에 그 시대의 어떤 그 생산 양식이나 상부 구조를 결정하는 그 틀이 하나의 패러다임으로 확립이 된다 이거죠. 일정 기간 유지가 되다가 그 안에서 계급이 지배 계급과 피지 계급 간의 그 계급이 형성돼서 대립이 일어나 가지고 이제 그게 그 틀이 무너진다 이거죠. 무너져서 새로운 합이 생겨나, 새로운 틀이 생겨난다 이거예요. 뭐 새로운 틀이 생겨나고 그 새로운 틀이 또 일정 기간 동안 정이 되고 또 그것이 그 안에서 이제 계급이 새로 이렇게 형성되면서 지배 계급과 피지 계급,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그 지배 계급과 피지 계급은 어떠한 패러다임에 있어서도 필연적으로 존재한다는. 왜냐하면은 그 상부 구조와 하부 구조의 그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배 계급은 하부 구조인 생산 수단을 지배한 계층이 상부 구조의 지배 계층으로 이렇게 등장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필연적으로 그 변증법적인 그런 그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하나의 정이 생겨나고 거기에 대해서 반이 이렇게 내적으로 반이 필연적으로 생겨나고 또 필연적으로 그것들이 모순이 이제 극대화돼서 그 틀이 무너지면서 새로운 틀이 합이라는 형태로 생겨난다 이거죠.
그 새로운 틀의 합은 또 필연적으로 그 안에서 서로 간에 이렇게 그 양극으로 갈라지고, 그러니까 그게 역사의 발전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필연성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이상적인 그 공산주의도 필연적으로 자본주의의 마지막으로 필연적으로 간다라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막스의 역사관이죠. 역사관인데,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원시 공산주의에 있어서의 그 예를 들어서 지배 계급은 누구나요? 그다음에 피지배 계급은 누구나요? 만약에 그 뭐 사제라든지 뭐 족장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뭐 지배 계급이었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이제 이게 고대 노예 국가로 이렇게 시대로 이렇게 시기로 넘어간다라고 하면 어떤 형태로 넘어갈까요? 이 족장이나 사제들은 몰락하고 이 피지배 계급 중에서 누군가가 튀어나와서 지배 계급이 되는 건가요? 그런 식으로 넘어갔나요? 예? 전쟁. 예. 승자패자. 전쟁에서 승자패자. 그러니까 또 하나 이제 고대 노예 국가에서 중세 봉건 제도로 넘어간다고 했을 때, 그러면 고대 노예 국가에서의 지배 계급은 누구였습니까? 왕과 평민이었죠. 예를 들어서 이제 서양을 기준으로 치면 로마나 뭐 그리스 로마 시대의 평민 계급이 지배 계급이었죠. 전쟁에서 이제 잡아들여온 노예가 이제 그 생산을 담당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고대 노예 국가가 다시 중세 이제 봉건 제도로 넘어갔을 때, 그러면은 이 지배 계급이 무너지고 피지배 계급 중에서 누군가가 나와서 중세 그 봉건 개조의 지배 계급으로 이렇게 어떻게 가나요? 어떻게 갔나요? 그런 거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지금? 거의 없죠? 없죠? 그 다음에 중세 봉건 제도에서 자본주의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근데 지배 계급이 절대 왕정국가 귀족이었다 이거죠. 봉건 제도에서 왕이나 신권 가진 사람들이나 아니면 공업백자나 이런 귀족 계급이었다. 일반 이제 그 농노가 아닌 일반 평민이나 평민 중에서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로 조금 돈을 모으기 시작한 사람들이 생겨난,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부르주아로 이렇게 발전한다 이거죠. 그래서 부르주아 혁명을 일으킨다. 왕정이나 왕정의 지배 계급에 대해서. 그래서 앙시앙 레짐을 타파한다. 척결한다. 그래서 부르주아가 중심이 된 자본주의가 등장했다. 요건 조금 모양이 보이죠. 요건. 근데 앞에는 어떠나요? 앞에는 좀 애매하죠. 그 다음에 부르주아 혁명인데, 부르주아는 누구냐 이거죠. 자본주의에 있어서 생산수단을 독점한 지배계층이다라는 거죠. 피지배 계급은 누구냐 이거예요. 아까 이야기한 이제 노동자 계층이다 이거예요. 프롤레타리아다. 1948년에 프랑스의 그 혁명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그때 굉장히 막스가 기뻐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프랑스 대혁명은 부르주아 혁명이어서 절대 왕정을 타파했는데, 1848년에 프랑스 이렇게 그 뭐죠? 감옥 습격하고 해서 어쩌고 저쩌고 해서 혁명이 잠시 반짝했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른바 이제 그 프롤레타리아 혁명의 최초로 이렇게 평가를 이렇게 한 몇 달 정도에 그쳤지만, 그래서 그 막스도 막 굉장히 기뻐해서 이제 다시 이렇게 자본주의가 무너지고 이상적인 공산주의 시대가 도래하는 거 아니냐 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했다가 추방당했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막스에 있어서 변증법적 유물론 그 자체는 역사관이고, 역사의 발전 과정은 거의 필연인데 하나하나 그
한 그 큰 게 5단 역사 발전은 이제 막스 나름대로 5단계로 이렇게 역사적인 과정, 변화 과정을 5단계로 이렇게 했는데 개인적으로 조금 설명이 되는 부분은 이 중세 봉건 제도에서 자본주의 제도로 넘어오는 그 과정 부분만 약간 설명이 되고 그 외에는 조금 제 짧은 제가 막스를 이렇게나 이런 걸 이렇게 깊이 있게 모든 부분에 걸쳐서 이렇게 공부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조금 설명이 잘 적게 안. 소장님 종교를 놓치신 것 같아요. 네? 그 사이에는 종교를 놓치신 것 같아요. 아, 종교. 예. 예. 하여튼.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이렇게 뭐 그런 식의 어떤 그 모습인데, 막 결과적으로는 예전에 뭐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가치 창출의 근원을 노동이라고 전제를 했기 때문에 막스와 같은 그런 이야기가 이제 만들어지고 산업혁명에 있어서의 그 폐해나 모순이나 부작용, 부정적인 면들을 이렇게 막스류의 어떤 그 인간적인 면에서 그걸 이렇게 찝어내려고 했다라는 거죠. 찝어내려고 했다라는 그 과정이 자본론이 1860년대 이후에 이제 집필되기 시작하면서 초고가 한 1870년대 초에 나오죠. 그때가 다 어느 때냐면 또 신고전파의 그 저작물들이 이제 신고전파가 탄생되던 시기예요. 똑같은 시기에 나와요. 똑같은 시기에 나오는데 봤을 거라 이거냐. 신고전파들이 주장한 산업혁명에 의해서 공장에서 이제 물건이 대량으로 쏟아져 나오면서 더 이상 그 가격이 옛날 중세 시대 아니면 옛날 그 간의 수공업 시대의 어떤 장인이나 도제 시스템에서 만들어져서 가격이 뭐 이렇게 노동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 뭐 그런 게 아니고 애매해져 버렸죠. 근데 물건이 대량으로 쏟아져 나오니까 이제 문제는 그걸 사줄 사람이 없죠. 사줄 사람이 없죠. 그러니까 혼란스러웠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 상황이 부딪혀가지고 한편으로는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어떤 그 부르주아 자본주의 경제의 모순도 이렇게 첨예하게 이렇게 통찰을 하고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틀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변화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혼란스러웠지 않느냐는 그런 느낌도 들어요. 자본론 자체는 이제 뭐 그 자본가 계급의 어떤 이제 뭐 상품에서부터 시작해서 뭐 이렇게 기본 어떤 뭐라 할까요? 뭐 이윤 동기하고 이윤 착취 구조,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는 그것이 이제 자본주의 경제의 이제 파국으로 가는 그런 과정, 이게 나름대로의 논리적인 그런 것을 설명을 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 후반에 이제 2편, 3편은 이제 엥겔스가 정리를 한 거고. 어쨌든 뭐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그 다음에 그 후에 다 아시는 것처럼 1870년대가 또 공교롭게도 어떤 시기냐면은 독일 연방이 이제 형성되죠. 그러면서 비스마르크가 근대 국가 체제를 확립하죠. 어떤 식으로? 근대 복지제도를 막 도입하죠. 건강보험제도, 국민연금제도 이런 것들을 도입하죠. 물론 관료제도 이렇게 해서 정부의 효율성을 높이는 그런 것도 하죠. 부국강병을 한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은 모든 것의 어떤 것에는 100% 검고 100% 흰 건 없다라는 거죠. 정도의 문제죠. 그 정도의 문제가 어떤 시기별로 또는 단계별로 처음에는 흰 것이 비중이 컸다가 점점 이제 검정색이 좀 비중이 커지고 그것이 한계에 이르게 되면 다시 새로운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새로운 변화가 부정적인 형태로 일어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역사가 퇴보하죠. 근데 어쨌든 간에 그 변화가 어떤 형태로든 간에 긍정적인 형태로 일어나면은 많은 또 그 안에서 이제 흰 것이 좀 비중이 높고 검은 것이 비중이 작고 하는 형태로
이렇게 그 해서 조금 앞으로 한 걸음 더 나가는 발전하는 모습을 보이겠죠. 그렇죠. 만약에 역사가 그 퇴보를 한다라면 어떻습니까? 이미 파멸을 했거나 나라가 몇 개 없어졌거나 실제로 없어진 나라 있죠. 공산주의 국가는 없어졌죠. 근데 어쨌든 뭐 지금 현재 이제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표방한 나라들도 지금 휘청거리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근데 이제 그것이 역사의 종말이나 세상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인지는 또 다른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하여튼 제가 그 주제 자체가 사람들이 약간 좀 또 거북스러워하는 이런 이제 막세에 관한 주제를 달아서 어떻게 생각할까 이렇게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냥 이제 그 막스라는 사람도 근대사에 있어서 세계 근대사에 있어서 사상적으로나 경제학적으로나 철학적으로 상당한 그 한 시대를 이렇게 영향을 미친 상당한 영향을 미친 그런 위인으로서 우리가 그걸 뭐 그냥 한번 이렇게 뭐라 할까요? 한번 되씹어보고 뭐 어떤 그때 시대적인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자기가 살았던 시대의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고민을 했는가? 거기에서 또 뭐 시사하는 바가 있다라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00% 희고 100% 검은 건 없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또 이런 게 이제 이른바 그 근대 경제학 오늘날의 이제 뭐 시장주의 경제학 뭐 시장 경제학도 마찬가지로 그 안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또 많은 희고 검은 것들이 있을 거고 거기에서 이제 어떻게 우리가 이 한 시대를 같이 이렇게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가급적이면은 서로 이렇게 흰 것을 더 많이 이렇게 늘리고 이렇게 검은 것을 좀 최소화하는 노력을 해서 좀 더 이렇게 그 공동체로서 또는 개인 인간으로서의 어떤 존엄성을 가지고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그 사회나 나라를 만들어 볼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좀 이렇게 고민하고 뭐 이야기하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분명한 건 그 세상의 변화가 그 옛날에는 극소수 사람, 그러니까 이른바 지배 계급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점점 이렇게 커져 왔다가 산업혁명을 계기로 해서 이른바 자본주의가 시작되면서 그러니까 정치적 지배 계급이었던 거예요. 그 전에는 상당히 그 1800년대 산업혁명이 시작되기 이전까지는 정치적 지배계급과 정치적 피지계급의 관계가 좀 상당히 뚜렷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산업혁명 이후부터는 경제적 지배계급과 경제적 피지계급의 문제가 이제 더 크게 부각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제적 지배계급과 경제적 피지배계급의 문제가 더 크게 부각되는데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그러면 산업혁명 이후에 정치적인 면은 어떠냐면은 계속 갈수록 머릿수가 힘을 발휘해 온 거죠. 그러니까 이른바 민주주의가 힘을 발휘해 온 거죠. 근데 그게 이제 개인뿐만 아니라 집단으로도 최상의 현명한 선택을 그때그때 했느냐는 또 별개의 문제로 치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런 흐름을 이렇게 보여오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이렇게 지배계급과 피지계급, 이른바 양극화가 이렇게 극단되고 경제적 지배계급이 소수화되고 피지계급이 절대다수가 되는 상황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방법은 이런 그 경제적인 어떤 피지배계층에 있는 사람들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정치적으로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같이 그 자기 삶의 문제에 대해서 또는 그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가지고 이렇게 더불어서 살 수 있는 문제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그걸 해결할 수 있도록 뭔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모색하고 강구를 해간다라면 이게 역사의 흐름이나 시대의 어떤 변화 방향에도 부합되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공부방도 그런 취지에서 같이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살고 있고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우리 삶을 또는 이제 미래 세대나 자식 세대들의 삶을 조금 더 인간답고 사람으로서의 어떤 존엄성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그런 그것을 만들어 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고 토론하고 또 필요하다라면 서로 뭔가 힘을 이렇게 합할 수 있는 그런 걸 이제 모색을 해보기 위해서 이런 공부방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오늘 막스 어떻게 읽을 것인가에 대한 그 발제와 관련된 제 말씀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